그날 남태곤 회장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8해를 살아오면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벽 5시, 안개가 묘역 사이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태곤은 1년에 단 하루, 이 시간에만 이곳을 찾았어요.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딸의 기일이었죠. 오른쪽 3번째 줄, 끝에서 2번째. 눈을 감아도 찾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딸의 무덤 앞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20 안팎으로 보였죠. 낡은 점퍼에 운동화 밑창은 달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죠. 태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건 누구지? 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친척도 아니었어요. 딸의 지인 중에 저런 행색의 사람은 없었죠. 태곤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에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얼굴이었죠.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곤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무게감이었죠. 마치 오래전에 외면했던 무언가가 형체를 입고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먼저 일어섰어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걸어갔죠. 태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퍼 뒷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가 삐져나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야, 거기서. 태곤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청년이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누구 허락받고 여길 왔어.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68년을 재벌로 살아온 사람의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청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태곤의 눈이 좁아졌어요. 청년의 손에 들린 구겨진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묘비 앞에는 새로 놓인 흰 국화 한 송이가 있었어요. 꽃집에서 산 게 아니었습니다. 야생화였죠. 누군가 직접 꺾어온 것이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어요. 태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인지, 왜 딸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는지, 모든 진실은 아직 안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태곤은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뒤를 쫓았어요. 이유는 자신도 몰랐죠.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묘역 출구 근처에서 청년을 따라잡았어요. 청년은 벤치에 앉아 구겨진 종이를 펴고 있었습니다. 태곤이 다가가자 청년이 고개를 들었죠.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새벽에 묘지에서 뒤따라오는 노인이라니. 태곤은 청년 앞에 섰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아까 물은 말에 대답 안 했지. 누구 허락 받고 왔냐고. 청년은 대답 대신 종이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 동작이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곤이 한 발 더 다가섰죠. 청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태곤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눈이었습니다.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저기 누워 계신 분, 아는 분이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 딸이야. 내가 알 바 아니고.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죠. 청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였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청년이 품에 안고 있던 종이가 빠져나와 땅에 떨어졌어요. 태곤이 먼저 주었습니다. 영문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미국 명문 의과대학의 합격 통지서였어요. 태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행색의 의대라니. 코웃음이 나오려다 멈췄어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혼잣말처럼. 하지만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엄마, 나 붙었어. 약속 지켰어. 태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청년은 묘비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저 무덤 앞에서 울던 이유가 그것이었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태곤은 평생 그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고 줄 세우고 걸러냈죠.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태곤이 물었어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준서입니다. 그 이름이 태곤의 귀에 이상하게 맴돌았어요. 낯선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합격증을 품에 넣고 일어섰어요.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태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죠.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안개는 거쳤지만 마음속 안개는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딸의 무덤 앞에서 어머니를 불렀을까? 태곤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준서.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죽은 뒤로 이 방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어졌어요. 딸이 좋아하던 책들이 아직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치우라고 하지 못했어요. 치우면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서. 태곤은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남준서라는 사람 조사해. 20살 안팎, 미국 의대 합격자야. 비서실장은 묻지 않았어요. 회장이 지시하면 실행할 뿐이었죠. 전화를 끊고 태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그냥 지나치면 될 일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딸과 무슨 관계인지도 몰랐죠. 동정은 위험해.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이 흐려져.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68회를 재벌로 버틴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합격증을 품에 안던 손,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던 목소리.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태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재 한쪽에 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유품이었죠. 장례 후 정리하다가 차마 버리지 못한 것들. 열어본 적 없었어요.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손이 상자 쪽으로 갔어요. 멈췄습니다. 다시 내렸죠. 아직은 아니야.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아. 태곤은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회사로 향할 시간이었죠.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의 기일에는 늘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머릿속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약속 지켰어. 도대체 누구와 한 약속이란 말인가요? 왜 딸의 무덤 앞에서 어머니를 불렀을까요? 태곤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인을 기다리듯. 태곤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는 서재 문을 닫고 나왔어요. 등 뒤로 딸의 흔적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직접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태고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뜯지 않았습니다. 뜯는 순간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결국 봉투를 열었어요. 남준서, 20살,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 아버지는 남상철, 48살, 무직, 전과 기록 있음. 어머니는 사망. 사망 시기는 10년 전. 사인은 지병. 태곤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적힌 칸을 봤어요.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확인 불가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어머니 이름이 왜 없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호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출생신고 당시 어머니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어머니 정보만 없는 걸까요? 아버지 정보는 멀쩡한데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정착오일까요? 의심과 합리화가 교차했습니다. 그냥 불쌍한 청년일 뿐이야. 어려운 환경에서 의대에 붙은 대단한 아이지. 그뿐이야. 태고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딸과의 관계는 우연일 거라고. 딸이 생전에 봉사활동을 했으니 그때 만났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기일을 알고 있었을까? 왜 새벽에 혼자 왔을까? 왜 야생화를 가져왔을까? 꽃집 꽃도 아니고. 태고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청년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허름한 동네였죠.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가볼 이유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려 했어요. 태고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동정은 위험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닫아도 머릿속에서 청년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한 그 눈빛이. 태고는 결국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더 파봐. 어머니 쪽으로. 끝까지.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곤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어요.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형체도 없이. 다만 불안의 그림자로. 태곤은 결국 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어요. 딸이 죽은 뒤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었죠. 청소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시간이 멈춘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커튼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머그컵, 책장에 꽂힌 소설들, 침대 위에 놓인 인형. 딸이 어릴 때부터 안고 자던 것이었죠. 태고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서랍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저절로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편지 봉투들이 있었어요. 딸이 보내지 않은 편지들, 생전에 쓰다 만 것들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뜯지 않았습니다. 겉면만 봤죠. 수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빈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쓰려던 걸까? 다른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딸이 쓰던 것이었죠. 배터리가 나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충전기에 꽂으니 화면이 켜졌어요. 태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 읽으려는데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인지 화면이 오래되어서인지 태고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책상 서랍에서 뭔가가 눈에 띄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 딸이 누군가와 함께 찍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반으로 접혀 있어서 옆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태고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펼쳐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접힌 부분에 닿았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이걸 펼치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알게 될 것 같았죠. 결국 접힌 채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태고는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죠. 은서야, 내가 뭘 숨긴 거니?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먼지 속에 남은 딸의 흔적만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고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펼쳐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덮어야 할까요? 장면이 바뀝니다. 회장의 저택에서 허름한 편의점으로 새벽 2시 남준서는 카운터에 앉아 의학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컵라면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죠. 저녁 대신 먹는 것이었어요. 아침도 이걸로 때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옆에서 윤말순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60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주간 알바였지만 오늘은 야간 대타로 나왔죠. 밀린 재고 정리도 해야 해서 어차피 남아 있어야 했어요. 말순이 준서를 흘끗 봤습니다. 야, 또 라면이야? 젊은 게 뭘 그렇게 굶고 다녀. 준서는 대답 대신 웃었어요. 말순이 혀를 찼습니다. 공부하는데 공부로 인생 바뀌면 다 천재야. 직설적인 말투였죠. 하지만 그 안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듣는 척하며 책장을 넘겼어요. 말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자신에겐 이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말순이 다가왔어요. 준서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편의점 일만으로는 저렇게 안 되는 거였어요. 야, 너 다른 일도 해? 손이 왜 이래? 준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책만 봤어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어요. 밥 좀 사 먹어. 라면만 먹다간 쓰러져.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말순이 눈을 부라렸어요. 내가 주는 거 받아. 나중에 잘 되면 밥 한 끼 사.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말순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우면 건강하게 살아. 아픈 거 제일 돈 많이 들어. 준서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책을 펼쳤어요. 새벽이 깊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죠. 준서의 삶은 늘 이랬어요. 생존과 꿈 사이의 줄타기.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외줄 위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그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말순에게도 같은 고시원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죠. 고시원 방은 3평 남짓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죠. 학자금 대출이자, 고시원비, 생활비,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것, 아버지가 남긴 빚, 사채였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원금의 3배가 넘었죠. 누적 채무 1억 원.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안 받으면 더 심해졌죠. 결국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남준서 씨, 이번 주까지 3천만 원이야. 알지? 준서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없으면 만들어. 네 아버지처럼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 빚이 고스란히 준서에게 넘어왔죠. 상대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새벽마다 가는 그 산 위 공원 있잖아. 거기 자주 가더라. 준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추모공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행한 것이었죠. 어머니 무덤을. 그곳까지. 거기 좀 조용하던데. 사고 나도 아무도 모르겠더라.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숨이 막혔어요. 알았으면 준비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서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벽에 기대 앉았죠. 합격증을 꺼내봤어요. 구겨지지 않게 비닐에 넣어뒀습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리려고,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이제 어쩌란 말인가요?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된다 해도 생활비가 없었어요. 비행기 값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빚을 안고 갈 수는 없었죠. 포기해야 하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준서는 합격증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죠. 미안하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준서는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서류가 있어서였어요. 비자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아버지 도장이 필요했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남상철이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죠. 48살. 한때는 사업을 했다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술과 빚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는데 눈을 떴어요. 아들을 봤습니다. 눈빛이 흐리다가 점점 또렷해졌죠. 뭐하러 왔어? 준서는 조심스럽게 서류 얘기를 꺼냈습니다. 상철의 표정이 변했어요. 비자? 미국? 뭔 개소리야. 준서는 할 수 없이 말했습니다. 의대에 붙었다고. 미국에 가야 한다고. 상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술 기운이 깨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웃었죠. 비웃음이었어요. 의대? 내가? 내년 엄마 피가 섞여서 그런 망상을 하냐. 준서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상철이 손을 뻗었어요. 준서가 피하지 못했습니다. 뺨을 맞았죠. 이 새끼가 날 버리고 가려고? 여기서 빚에 치여 죽으라고?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준서는 막지 않았어요. 막으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았죠. 품 안에 합격증이 있었습니다. 찢어지면 안 됐어요. 그것만 지키려고 웅크렸습니다. 등과 어깨에 주먹이 쏟아졌죠. 도장 찍어줄 것 같아? 꿈 깨라.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한참 뒤 상철이 지쳐서 멈췄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드러누웠어요. 준서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마른 것 같았죠.
그냥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어요. 새벽 거리를 걸었습니다. 입술이 터졌어요. 옆구리가 욱신거렸죠. 발걸음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문을 열자 말순이 보였습니다. 대타 근무 중이었죠. 준서의 얼굴을 보고 굳었어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급상자를 꺼냈어요. 소독약을 적신 솜을 건넸죠. 말 안 해도 돼. 일단 닦아.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소독약을 제대로 바르지 못했어요. 말순이 솜을 빼앗아 직접 발라줬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장면이 다시 회장의 서재로 돌아옵니다. 추가 조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비서실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복잡한 상황인 것 같다고 운을 뗐죠. 태고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남준서의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신혼 미상이었죠. 하지만 사망신고서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신고인이 남상철이 아니었습니다. 제3자였죠. 병원 관계자로 추정됐어요. 태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죽었다는 거야? 근데 왜 남편이 신고를 안 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시점에 이미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버림받은 상태였거나. 태고는 딸의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며칠 전 딸의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메모장을 다시 열었죠. 그때 못 읽었던 메모가 있었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날짜였죠. 글자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병원, 선택, 미안함. 태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0년 전이면 딸이 집을 나갔던 시기였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그 몇 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딸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듣기 싫었죠. 알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태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메모의 날짜가 자꾸 눈에 밟혔죠. 그 날짜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최근에 본 것 같았어요. 조사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남준서의 생년월일을 찾았어요. 메모의 날짜와 비교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해였어요. 같은 달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태고는 서류를 덮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죠. 아직은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태고는 주머니에서 접힌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직 펼쳐보지 않은 사진. 딸이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 손가락이 접힌 부분에 닿았어요. 이번에는 펼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서의 얼굴에서 멍은 옅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말순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준서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하지 않았죠. 대신 따뜻한 우유 하나를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준서가 말했어요. 말순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고마우면 얼굴에 그런 거 달고 다니지 마. 손님이 빠지고 둘만 남는 시간이 됐어요.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저 포기하려고요. 말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준서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결국 말했죠. 빚이 있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어머니 기일에 추모 공원도 못 가게 될 것 같다고. 그쪽까지 알아냈다고.
말순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렸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죠. 사람값은 내가 정하는 거야.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의 눈이 똑바로 준서를 보고 있었어요. 남들이 정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짜리인지는 내가 증명하는 거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툭툭 던지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갑 깎지 마. 알았어? 준서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말순이 등을 돌렸어요. 괜히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준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명할 힘이 없어요. 이미 바닥이에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 말에 말순이 돌아봤습니다. 준서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20살, 세상이 무너지는 나이였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어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떴어요. 교대 시간이 왔습니다. 준서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준서는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요. 어머니한테.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서가 문을 나섰어요. 말순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어요. 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준서는 합격증을 들고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꿈을 묻어버리기 위해서였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묘역 사이로 낮게 깔려 있었죠. 첫날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 섰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절로 주저앉았죠. 합격증을 꺼냈어요. 구겨지지 않게 비닐에 넣어둔 것. 이제 더 이상 이걸 들고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덤 앞 풀밭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속삭였죠. 엄마, 나 여기까지만 할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합격증이 펄럭였죠.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20살의 어깨가 흔들렸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내려놓았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멈췄습니다. 누군가 옆에 섰죠.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남태곤 회장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만났던 노인.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우연일 리 없었어요. 회장은 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죠.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또 따라오셨네요. 뭘 원하시는 건가요?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경계할 힘도 없었죠.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접혀 있던 것을 펼친 상태였죠. 사진을 내밀었어요. 준서가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젊은 시절의 어머니. 두 여자가 나란히 웃고 있었죠.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 날짜. 준서가 회장을 봤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회장은 말했어요. 이제 할 말이 있다. 들을 준비가 됐나? 준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었죠.
회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한참을 조사한 결과물이었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 봉투를 열었어요. 출생신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준서에게 내밀었죠. 여기 적힌 어머니 이름을 봐라. 준서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름 칸을 찾았죠. 거기엔 늘 빈칸이었어요. 아버지가 신고할 때 누락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남은서.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내 어머니 이름은 남은서다. 내 딸이야. 준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너는 내 외손자다. 준서가 묘비를 봤어요. 거기 새겨진 이름. 남은서.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항상 아버지와 따로 산다고 들었던 사람. 진짜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재벌 회장의 외손자. 준서의 무릎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죠.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68살 노인이 차가운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늦었다.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준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묘역을 비쳤어요. 어머니 묘비 위로 빛이 내려앉았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마. 법적으로, 제대로. 준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20해 동안 혼자였어요.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서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준서는 처음으로 회장의 집에 왔습니다.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어머니가 자랐을 곳, 어머니가 떠났던 곳. 낯설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서재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법무팀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친권 관련 서류, 유전자 검사 동의서, 신분 정리에 필요한 문서들. 준서는 서류를 바라봤어요. 이게 현실인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빚에 쫓기던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었죠.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서두르지 않을 거다. 천천히 가도 된다.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빚 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마. 준서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회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닌 건 안다. 다만 지금 널 위협하는 것부터 치워야 나머지 얘기를 할 수 있어. 준서는 창밖을 봤어요.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저 풍경을 봤을 거예요. 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 준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떠났어요? 왜 숨어 살았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죠. 그것도 알아내야 한다. 함께. 준서는 회장을 봤어요. 적대감이 조금씩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진실을 몰랐어요. 이 사람도 상처받았죠. 회장이 서류 위에 펜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인하라고 강요 안 한다. 준비되면 해라. 준서는 펜을 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처음으로 누군가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거였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서재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죠. 출국 전날, 준서는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말순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준서를 보자 눈이 커졌죠. 야, 왜 또 왔어? 알바 그만뒀잖아. 준서는 웃었습니다.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했어요. 내일 떠난다고. 말순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한참을 말없이 준서를 봤습니다. 그래. 잘 됐네. 잘 됐어. 목소리가 떨렸죠. 말순은 고개를 돌렸어요. 괜히 진열대를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준서가 다가갔어요. 이모, 그때 해주신 말 잊지 않을게요. 말순이 뒤돌아봤습니다. 뭔 말? 사람값은 내가 정하는 거라고요. 함부로 값 깎지 말라고요. 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애써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소리 했는데 뭘? 빨리 가. 바빠 죽겠어. 준서는 깊이 인사했어요. 말순은 등을 돌린 채 손만 흔들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편의점을 나왔어요. 회장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회장이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호적 정리 서류였죠. 성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 남씨를 유지해도 되고 우리 집안 성을 따라도 된다. 준서는 서류를 봤어요. 남준서. 20해 동안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남씨로 할게요. 회장이 물었어요. 왜?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지킨 이름이니까요. 저도 지키고 싶어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준서를 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알겠다. 내 뜻대로 해라. 준서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땅을 떠나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죠. 회장이 말했어요. 언제든 돌아와라. 여기가 내 집이다.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해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집, 자신의 집.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죠. 1년 뒤, 준서는 다시 그 묘역에 섰습니다. 같은 새벽이었어요. 같은 안개가 묘비 사이로 흘렀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깔끔한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눈 밑의 그늘도 사라졌죠. 어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흰 들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꽃이었죠. 엄마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1년 버텼어요. 아니, 버틴 게 아니라 살았어요. 제대로. 바람이 불었어요. 들꽃 향기가 퍼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가족이에요. 준서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됐죠. 말순 이모도 잘 계세요. 가끔 전화해요. 밥 먹었냐고, 건강하냐고.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차갑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지킨 이름, 저도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외할아버지였습니다. 1년 전처럼 뒤에 서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준서가 일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은서야, 내 아들 잘 컸다. 걱정 마라. 준서는 외할아버지를 봤어요. 69살의 노인. 1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죠. 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었어요. 살아서 제 값을 증명하면서 사람의 값은 스스로 정하는 것. 누구도 대신 매길 수 없는 것.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